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그야말로 물폭탄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서부 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지금까지 88명이 숨지고 60명 가까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집 수천 채가 물에 잠겨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답니다. 자연재앙 앞에 인간이 무기력하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도 오늘부터 다시 장맛비가 쏟아집니다. 천둥, 번개, 돌풍까지 동반합니다. 사전 대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안전을 기원하면서 7월 9일 월요일 뉴스파이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범죄 현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경찰관. 이 경찰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오후 경북 영양읍의 한 작은 마을에서 4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 출동해 보니 현장은 이랬습니다. 지금 그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그 집인데요. 집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남성이 화분을 던지고 여러 가지 난동을 부리니까 함께 살던 어머니가 결국 경찰에 신고한 건데 보시면요. 바닥에 지금 혈흔 자국까지 묻어져 있고요. 흉기나 이런 것들, 그리고 화분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 2명이 현장에 도착해 봤는데 여기에서도 그 남성이 난동을 멈추지 않고 결국 흉기까지 들게 되는데요. 그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크게 다쳐서 피를 많이 흘리고 병원으로 후송이 됐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출동했던 다른 경찰관은 머리 쪽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가정집에 출동을 했는데 경찰관 2명이 출동을 했는데요. 그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느닷없이 휘두른 흉기에 한 명의 경찰관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당시 이 경찰관들 정말 이 난동을 부린다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했을 때 그런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신고를 받을 때 경찰에서 확인을 한 것이 이제 흉기 유무를 물어봤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흉기 유무를 물어볼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흉기라고 하는 것이 이 생활하는 그 공간 속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신고를 받고 방금복이라고 이 칼이 뚫리지 않는 이게 방호 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아마 착용을 하지 않고 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목 부위를 찔렸기 때문에 사실 방금복을 입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 그 피해를 예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한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할 때 근본적으로 이제 좀 위축이 돼 있다. 다른 선진국 경찰보다는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2분이 테이저건하고 권총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총기 사용은 좀 이제 광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테이저건 정도는 발사를 해서 조기에 좀 진압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손수호 변호사님, 당시 현장엔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최초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숫자는 단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런 흉기 공격에 한 명의 경찰관이 심하게 이 피를 흘렸고 그리고 이송됐습니다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고 뒤늦게 이 지원 요청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후에 18명의 경찰관이 이어서 현장에 도착했고
결국 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은 테이저 건에 의해서 제압이 됐대요. 체포가 당했대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공권력이 너무 물론 공권력 남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글쎄요. 이런 긴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 글쎄요. 어떤 좀 적절한 대처 경찰관의 목숨도 소중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돌을 들고 위협을 했고요. 또 계속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은 테이저건을 이제 사용을 해서 체포를 했는데요. 그 이전에 18명의 경찰이 추가로 출동하기 전에 네. 이제 그 경찰 2명이 이제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4분 만에 도착했다는 거는 굉장히 신속하게 도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애초에 이제 가해자의 모친이 112에 신고를 했을 때 네. 그 상황 자체가 일단 뭐 다 죽여버리겠다. 네. 가재도구를 부수면서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을 했고 네. 또 신속히 아주 효과적으로 일단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신속하게는 현장에 도착했지만 완벽하게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준비라든지 그런 자세가 좀 미흡해서 결국 네. 불의의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비난을 하고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바로 경찰을 살해한 이 가해자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러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일단 그 변을 당한 분에 대해서 왜 준비를 못했느냐라고 지적하기보다는 네. 혹시라도 시스템상으로, 혹시라도 매뉴얼상으로 너무 신속하게 현장 도착에만 치중을 하고 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응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공격 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약간 소홀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앞서도 우리 오윤성 교수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최초의 신고를 받았던 112 상황실에서의 이 접수 과정 때는 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방검복을 입지 않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했지만 앞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집안에 있는 가재 도구 그 어떤 거라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흉기, 둔기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범행,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걸 혹시 평소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걸까요? 이 남성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요? 인근 주민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가가 너 잘 그래 또 그래가지고 붙들려가지고 또 요아원에 갔다 이미가 또 그래 데리고 오고 내가 여 있을 때도 어마이를 패고 막 방 짜두고 이래가지고 우리 동네가 다 협조를 해가지고 보내잖아. 그래 보내시면 나도 깬데 누가 죽어도 누가 죽었겠다 내가 그랬지만 요번에 죽고도 난리지. 올 초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전력을 진술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어떤 병력이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이웃 주민과 경찰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 난동을 부렸던 남성 정신병원까지 다녀왔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러면 사건이 일어난 당시는 왜 정신병원에 있지 않고 지금 그 집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겁니까? 이 남성이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증상들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2011년부터 보여왔어요. 환경미화원을 폭행을 해서 이제 숨지게 한 혐의로 1년 6개월간 2011년부터 이제 복역을 했었던 건데 아하. 그 이후에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 정신병원을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 노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 노모와 이 아들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병원비를 낼 수 없어서 병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참 물론 결과론입니다만 최명규 원장님. 이 남성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난동을 부렸던 그 남성인데 정신병원에 다녀온 전력이 있고 그냥 정신분열 증세로 다녀온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분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신을 나무라는 환경미화원에 머리를 내리쳐서 1년 6개월간 복역도 했어요. 그렇다면 뭔가 조짐, 전조 증상 같은 거는 못 느꼈을까요? 주변에서?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아까 우리 영상에 나온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제 쭉 그 전조 증상이 있다고 얘기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는 병원비 때문에 퇴원을 시키셨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만약에 네. 이 어머님의 입장에서 아드님, 이 환자분이 만약에 환자분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병원비 자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병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되게 되시면은 네. 그 다음에 퇴원을 해서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되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퇴원해서 약을 갖다 복용하지 않게 되면서 한 달 정도 됐으니까 보통 빠르면은 뭐 2, 3주, 늦으면은 수개월 안에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네. 다시 이제 증상이 재발해서 이제 어려움이 겪게 된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아쉬움은 이분이 만약에 우리 보도에 나온 대로 2011년 1월에 환경미화원의 머리를 흉기를 내리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때는 복역을 갖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흔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조현병이라든가 아니면 조울증으로 인해서 어떤 중범죄를 갖다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법무병원에 가게 되면은 마치 법무병원에 가서 괜찮으면 한두 달 만에 퇴원을 하는 거를 잘못 알고 계시지만 그때 이미 판사는 법무병원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명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이 보통은 충분한 기간에 해당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렇게 조처가 이루어졌으면은 충분한 기간 치료를 받았을 테고 병원비 걱정도 없었을 테고요. 또 마지막으로 국립법무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런 일로 퇴원을 하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치료감에 의해서 이제 추적을 해요. 네. 나라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분은 그때 첫 번째 범죄 때 그 시스템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이런 비극으로 이루어진 거지 나라의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건 아마 시청자분들도 처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 교수님,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치부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시에 출동 경찰관들에게 정말 불행이 닥쳤다 이렇게 치부할 것도 아니고 국가가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번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론적인 그런 그 개념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일종의 어떤 그 국가 관리 시스템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에 잠시만요. 이 보세요. 이게 흉기에 피습을 당했던 김모 경위가 지금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 앰뷸런스 내부 모습입니다. 얼마나 긴박합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과연 이러한 그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 네. 분명히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그 80대 노모가 돈이 없어서 퇴원을 시켰는데도 그때 당시에 시스템은 과연 가동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짚어봐야 될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만약에 이 사람 다시 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회로 복귀된다면 또 다른 사람이 죽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벌써 2명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볼 그럴 그 단계가 아닌가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이번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김모경이 평소에 정말 이 동네 어르신들을 자신의 어버이처럼 모셨다 그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김선현 경위라고 합니다. 뭐 추모합니다라는 뭐 이런 내용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평소에 뭐 이렇게 동네 사람들도 많이 챙기고 또 이 딸의 얘기까지 들어보니까 이 딸도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챙겼다, 아버지를 많이 따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동료 경찰관 분들 바로 엊그저께까지 바로 옆에서 근무하던 그런 김모경이 아니었겠습니까? 경찰관들의 지금 이 허망함, 허탈함, 이 슬픔, 그리고 분노,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이 김모경이요,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남매인데요. 이 아버지가 모범적인 경찰 생활을 해오셔서 이 자제분들도 아버지의 길을 가겠다고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이 자제분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어르신들,
마을 어르신들을 자신의 부모처럼 살갑게 대했다고 하니 이웃 주민들의 지금 아픔 상심도 엄청나게 깊으실 것 같은데 손수호 변호사님 앞서도 뭐 오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이 가해 남성요. 지금 이번에 과거에도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이 시청자분들이 이 말씀 듣고 오해는 마시고요. 그러면 이 남성은 그냥 이 상태로 병 증세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그냥 가벼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질병을 갖고 있고 또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라고 네. 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실제로 정신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될 텐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감정인, 이제 의사가 되겠죠. 감정인이 정신감정을 해서 이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를 결국 판사가 이제 네. 판단하게 될 텐데요. 네. 2011년에도 이제 환경미화원을 이제 살해해서 네. 사망하게 해서 이제 실제로 형을 살았다, 복역했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비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해서 좀 더 강한 처벌을 받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또 반면 이번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어떤 이런 질병 때문이었고 그러한 질병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또 형을 이제 처벌을 하지 않거나 또는 처벌을 이제 경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최명기 원장님과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치료 감호 제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치료 감호는 이제 전체 징역의 어떤 기간 동안에 또 포함이 됩니다. 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서 다 참작을 해서 가장 적정한 그런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김경희의 영면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족분들 글쎄 이 말씀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37분을 이제 막 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강진 여고생 사망 사건. 지난주 금요일에 뉴스파이터가 끝난 직후에 강진경찰서에 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이 있었는데 여전히 남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먼저 강진경찰서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차량 트렁크 및 가옥 내에서 발견된 납과 전기 이발기에서 피해자 유전자를 확인했으며 피의자가 범행 후 주거지 소각장에서 태웠던 불상의 물체의 탄화물에서 수거한 잔해물이 피해자가 당일 착용한 바지 및 손가방과 동일한 종류임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시신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을 확인하였고 피의자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6월 14일경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12일 날 만나서 약속을 했고 범행 이틀 전에 도구들을 준비했고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를 구입한 그런 것으로 봐서 계획된 범죄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살인입니다. 살인만 적용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지금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이 피의자, 지금 숨겼습니다만 피의자의 계획 범죄라는 지금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이제 피해 학생의 아버지의 친구죠. 네. 이 50대 남성. 이 50대 남성에 대해서 그동안 강하게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또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용의자 이제 수준으로 머물렀는데 네. 조금 전에 같이 보신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용의자 단계가 아닙니다. 네. 이제는 자신의 친구의 딸인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네. 이제 경찰은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피의자로 지금 전환을 한 상태인데요. 아하, 네. 그렇다면은
이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누가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이제 무엇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네. 굉장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지금 경찰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50대 남성의 어떤 시각에서 이 50대 남성을 기준으로 한번 이 범행을 한번 재구성하면은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네. 일정을 이제 일자를요. 이제 6월 12일에 이제 아르바이트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구두로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14일에 수면 유도제를 구입을 했고요. 또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6월 16일에 낮과 이제 이발기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고생을 만났고 그 범행 후에 이제 실제로 이 여고생의 옷 등을 이제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강진에 있는 한 철도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게 숨지기 직전에는 이제 그 피해 여고생의 그 어머니가 모친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고 그때 도주를 했죠. 네. 그 다음 날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수색 작업 끝에 6월 24일에 이제 여고생의 시신이 발견된 그런 상황인데 그 후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서요. 이번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지난달 16일 날 여고생이 실종됐잖아요. 실종 일주일 전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나흘 전인 12일 날 그 사망한 여고생의 아버지, 그리고 친구, 이렇게 그리고 피의자 4명이서 식사를 했다. 여기서 아마 아르바이트 관련 재차 확인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찰 수사 결과 6월 12일, 즉 실종되기 나흘 전에 아르바이트 약속을 했다는 것으로 지금 이 범행 전후 행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수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지금 경찰 발표에서 일단 제일 주목되던 게 사망한 여고생의 몸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범행 동기와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수면 유도제를 범행을 하기 이틀 전에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철저한 그 체계적인 계획 범죄임을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낫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낫을 과연 어디에 썼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정하기는 그 낫을 아예 그 피해자인 여고생에게 들려주고 같이 올라간 거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 피의자가 낫을 들고 따라오라 그러면 상당히 심정이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낫을 피해자에게 쥐어주고 올라갔다면 피해자가 훨씬 더 심정의 안정감을 취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면 유도제를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먹였느냐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아마 그 정상 부분까지 가서 상당히 더운 상태에서 거기서 뭐 이렇게 음료수를 따준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먹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수면 유도제를 먹는다고 해서 바로 팍 쓰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서서히 잠이 드는데 겁은 먹었지만은 저항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피해자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범죄를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 심적인 우월감 또는 존재감을 느끼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어떤 성적인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욕정 스릴형 살인이다 이렇게도 이제 그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수면 유도제를 과연 과다 복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살해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검을 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부패가 심해서 혈액으로부터 그것을 추출한 것이 아니라 피부 조직에서부터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갔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밝히기가 어렵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면 유도제가 검출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수면 유도제의 종류가 이 피의자가 구매를 했었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경찰의 발표를 들어보면 손수호 변호사님, 미리 준비한 도구에는 이 사망한 여고생이 발견됐을 당시,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머리카락이 특히 남성들의 이른바 스포츠 머리라고 할 정도로 짧게 잘려져 있었다. 뭔가 그럼 도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도구가 발견됐다면서요? 네, 애초에는 처음에는 이 시신에서
시신에 머리카락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 후에 네. 경찰이 구체적인 그런 그 상황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이 머리카락을 잘라낸 것인지, 잘라냈다면 그 도구가 무엇인지, 아하. 뭐 예리하게 깎인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또 뭐 산짐승이나 들짐승 등에 의해서 훼손된 것인지, 그리고 또 깎인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는지 등등. 아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네. 아마도 이제 그 망인에 대한 어떤 그 예우라든지 그런 보호 네. 차원에서 경찰이 그렇게 보도를 통제한 것이 아닌가라고 네. 짐작은 되는데요. 아하. 이번에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게 이제 길이 1cm 정도로 이제 그 투박하지 않고 네. 이제 그 머리카락이 잘려 있었다. 네. 그리고 또 도구가 있었고 이렇게 예리한 도구로 단정하게 잘린 상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궁금증이 조금 풀리기는 했는데요. 네. 그리고 그 도구 역시 경찰이 짐작을 했습니다. 네. 바로 전기 이발기였는데요. 아하. 이 전기 이발기를 이제 그 사체 발견 그 다음 날 네. 이제 이 용의자 이제 피의자죠. 피의자의 주거지 내에 자택을 이제 그 수색하면서 발견했고 압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그 후에 그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네. 이제 피해자의 유전자가 이 전기 아하. 이발기에서 발견됐다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머리카락을 잘라낸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이발기가 이 범행 직전에 구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2년 전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네. 또 애초에 이 가해자와 또 네. 가해자의 가족들이 서로 이제 머리를 깎아주기도 하고 스스로 깎기도 하는 실제로 사용을 해오기도 했다는데요. 네. 이처럼 그동안 참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짐작을 낳기도 하고요. 네. 또 우려도 낳기도 했던 그 머리카락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금 더 진실에 다가선 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질문이 꼬리를 물 것 같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그렇다면 피의자, 즉 범인은 왜 여고생의 머리카락을 짧게 저 전기 이발기를 통해서 잘랐을까요? 왜 잘랐을까요? 이 머리 깎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것과 연관을 시켜보면 네. 이 피의자가 이제 그 여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아하. 거죠. 왜 그러냐, 머리를 깎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범행 수법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머리를 깎아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시신이 완전 부패돼서 발견이 된다면 그 시신이 바로 여고생의 시신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또는 수사기관에서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네. 하는 그 점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서명행위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피부에 상처를 내는 행위 또는 옷을 벗기는 행위, 머리를 깎는 행위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머리를 깎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완전히 기절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피해자가 느꼈을 어떤 공포감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정말 그 상상하기도 싫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이 그 머리를 깎는 기구를 네. 자기 가족들이 평소에 깎는 것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 깎아줬던 그 머리 그 이발 기구를 가지고 피해자의 그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아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우리가 굉장히 그 높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네. 즉 다시 말해서 여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이제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만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일단은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지금 경찰 수사를 보면 범행 한 나흘 전쯤에 분명히 이 숨진 여고생, 그리고 숨진 여고생의 아빠, 그리고 숨진 여고생의 친구, 그리고 사망한 피의자 4명이서 같이 식사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여고생과 여고생 아빠, 그리고 이 피의자 이 3명만 식사를 한 게 아니라 여고생의 친구까지 식사를 했다. 그러면 뭔가 이 상황을 들었을, 그리고 알만한, 추정할 만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상황인데 왜 일면식이 있는 사람, 이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까? 이것도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본인한테 가장 안전한 범행 대상을 갖다 고르겠지만 현재 이 사람이 고정되어 생활해야 되고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놓이게 되면은 네. 가장 가까운 대상을 갖다 이제 범행으로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범죄를 굉장히 어떤 성적인 부분과 관계보다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 여고생이 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뭐 다른 범죄에 대한 해당 부분을 알고 있다거나 네.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감춰야 될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은 살인 자체가 목적이 되거든요. 네. 오히려 그것이 범죄를 좀 더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적인 범죄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차에서 음료를 어떻게든 마시게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건데 위까지 올라갔었던 거고요. 낯을 줬던 거는 상대방을 방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여고생이 이 범행이 있기 전에 친구한테도 문자를 보냈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거를 알려달라고. 그걸 보면 이 여고생도 뭔가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낯을 주면서 벌초하러 가는 거야 라고 하니까 여고생이 오히려 안심을 했을 수도 있고 네. 나중에 그 낯으로 나를 보호해야지 생각하면 더 안심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꼭대기까지 갔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발 도구를 미리 준비했던 걸 보면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실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그 실종을 신고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실종한 시신이 이제 발견해서 연락이 오고 네. 부모가 그러면 그 시신에 있는 DNA랑 우리 DNA를 갖다 이제 부모의 DNA랑 그 실종 시신의 DNA를 매칭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그때도 만약에 부모가 연락을 했는데 시신이 이 부모가 나는 우리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실종이 됐어요 했는데 시신을 딱 봤을 때 시신이 머리가 깎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확인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시신을 갖다 완전히 네. 감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건데 이 50대 남성의 문제는 뭐였냐면 본인의 입장에서 문제는 시신을 은닉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해당 시간 안에 본인은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됐었던 거고 네. 본인의 체력이 30대, 40대, 50대와 다르기 때문에 네. 본인의 생각에는 요 정도 시간이면 시신을 은닉하는 데 충분히 성공하다고 생각했지만 네. 땅을 파고 은닉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놨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갑자기 아이의 엄마가 네. 찾아왔을 때는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났다고 추측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추정입니다만 시신을 은닉하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일부러 시신을 땅에 묻지 않았을지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그동안 SNS 등에서 제기됐던 수많은 가정들에 대해서 경찰이 입장을 밝혔죠. 네, 경찰이 이제 뭐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여러 가지였죠. 일단 뭐 그 강진 일대에서 뭐 추가 피해가 있었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경찰이 관련된 것을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현재까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언비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이요. 그동안 이번 강진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 많은 국민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걱정도 하면서 그리고 분노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경찰이 사안의 이 중대성, 민감성을 감안해서 이 각종 소문에 대한 결과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피의자가 운영하던, 즉 범인, 지금 사망했습니다. 피의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실종됐었다. 이런 추정, 이런 유언비어, 이런 얘기에 대해서 경찰은 모두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근거를 댔냐? 경찰의 근거입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실종된 사실이나 실종 신고된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비어라고 하고 있고요.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일수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봤대요. 그런데 범죄 관련성은 찾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다른 성폭행 사건 연루 의혹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리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볼게요. 이대로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이 수사는 거의 종료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 돌아보면서 뭔가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가장 그 큰 아쉬움은 그 4일 전에 이 3명이 만났지 않습니까? 여고생하고 아버지하고 그리고 이제 이 그 피의자하고 만났는데요. 네. 사실 여고생 정도 나이가 된다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잘 해줬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이 이상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한테는 보냈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하. 피의자가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이 안다는 사실을 만약에 확인을 했다면 범행을 포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적인 동기에 의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주로 이제 어떤 성범죄만 연관을 시키는데 살인과 연관을 해가지고 성적인 동기에 의한 살인을 우리가 음욕 살인이라고 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꼭 어떤 그 성폭행이나 이걸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자기의 성적 환상을 충족시키는 그런 그 사항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집안을 수색을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강진 지역에서 발생됐던 2000년, 2001년도면은 이 피해자가 30대 중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관을 해가지고 네. 자관 이 여죄와 관련된 수사를 경찰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네. 해야만 이 사건에 대해서 완전한 마무리가 지지 않겠는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간 수사 결과 발표니까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지는 지금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한 점의 의혹까지 다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쎄요, 부부 사이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주 부산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을 경찰이 붙잡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해졌었는데 이제 추가 내용들이 계속해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먼저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요, 지난주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70대 아버지가 숨졌다 이런 이제 신고가 접수가 돼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보니까 실제로 그 70대 남성이 방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가족들, 딸과 그리고 그 70대 남성의 아내는 그 몸에는 결박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요, 당시에 그 집 안에 있었던 240만 원을 들고 이제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었는데, 경찰이 이 범인을 붙잡아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240만 원을 훔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을까 하는 뭐 의문점을 갖고 있었을 때, 그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한 그 자백을 받아냅니다. 한 여성이요, 자신이 살인을 청부했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여성이 그 70대 숨진 남성의 아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오윤성 교수님, 당시 상황을 보면 남편, 즉 아버지는 사망한 채 발견됐고 아내와 딸은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청부살인과 연관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청부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내가 자수를 하면서 이제 밝혀진 건데요. 아하, 네. 사실은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그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복면을 하고 침입을 한 그 남성이 4시간 동안 그 범죄 현장에 머무르면서 통상 보면은 이 강도가 말이죠. 네. 어떤 범행을 하고 난 뒤에 바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아하.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4시간 동안 머물면서 피해자의 딸을 위협을 해서 결박을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면서도 지문을 전혀 남겨놓지 않고요. 네. 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뺏거나 또는 유선전화를 끊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행동을 하면서도 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등등이 네.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그 일반적인 그 강도 살인으로 보기는 좀 이상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추궁을 하는 그 과정에서 네. 결국은 이 피해자의 그 아내인 네. 69세 여성이 그 결국 자신이 이제 그 청부를 한 그런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세상의 전모가 밝혀진 것이죠. 청부라면요, 여러분, 청부살인이라면, 청부살해라면 내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누군가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아내라는 사람을 조사하면서 대체 어떤 점이 수상했던 겁니까? 일단 그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아내와 딸에 대한 조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추가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고, 그리고 뭐 굉장히 수사망이 이렇게 좁혀 오니까 이 아내가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중에 이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행 일부를 털어놨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지난 6일 오후에 이 여성이 직접 자수를 하게 된 겁니다. 보니까요, 일단 경찰이 당시 결박이
즉 뭔가에 묶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상대로, 왜냐하면 가족을 상대로 조사한 건 일단 기본적인 수사 절차랍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 즉 딸에게는 아버지겠죠. 남편이자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같이 있었던, 장소에 같이 있었던 가족을 상대로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피해자 조사에서 뭔가 아내가 수상 적었답니다. 결박 장소, 즉 묶여있던 장소와 방법을 물어봤는데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하지 못했대요. 뭔가 여기서 경찰이 낌새를 알아챕니다.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 아내란 사람이 대체 왜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청부, 즉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게 됐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지금까지 수사가 뭐 다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아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내가 맞다. 내가 내 배우자, 남편에 대한 그 살해를 교사한 것은 맞다. 네. 그런데 원인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전부터, 네. 즉 신혼 때부터 살림살이에 너무 관여가 심했다. 네. 특히 이제 뭐 비누 하나하나까지 다 따질 정도로 살림살이에 아주 깊이 관여를 했고 또 무시당했다라는 네.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이 아내가 이제 5천만 원을 이 피의자 부부, 실제로 살해 행위를 행한 그런 그 행위자의 그 부부에게 빌려줬는데 이렇게 빌려준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됐고요. 네. 이 일을 이제 그 이유로 해서 또다시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은 이러한 점을 동기로 해서 네. 이제 그 자신의 배우자, 즉 남편에 대한 살해를 교사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밝혔습니다. 아하. 자,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으로 처음에 알게 됐고, 알게 된 이후에 이 청탁한 할머니 2층 집에 사는 새들을 사는 사람이 새를 안 주고 도주를 해버리고 집에 물건도 안 빼고 하니 그 관련 소송을 하면서 이 살해 실행을 한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 법무사 뭐 다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친분이 쌓였고 그 와중에 이제 채무가 한 5천만 원 정도 생긴 거예요. 살해하고 나서 조용해지면은 한 3천만 원 더 주고 나중에 뭐 사업이나 뭐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자금을 떼주고 뭐 생활비도 좀 주고 이래 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건 홍순빈 아나운서, 이들의 이 살해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 이 숨진 70대 남성이 뭐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택시 안에서 지난 3월부터 2차례에 걸쳐서 이 아내와 그리고 이제 그 살해를 저지른 그 남성이 살해를 이제 2차례나 저지르려고 했었는데 그 주변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 이제 택시에서 숨지게 하는 건 이제 포기를 하고 다른 계획을 이제 잡았던 겁니다. 최명기 원장님, 돈 8천만 원에 자신의 남편이 살해당하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이 아내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그 본인이 되게 컨트롤 당하는 거를 싫어했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사실 아내 측의 주장이고요. 또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네. 청부 살인을 지시하고 굉장히 이렇게 2번이나 실패했는데도 집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다음에 주로 딸이 모은 돈을 갖다 또 타인한테 빌려주고 하다가 보면은 네. 결국 이 아내도 본인은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피해자로 생각하면서 하지만 네. 사실은 이 아내 역시 일정 부분은 상당 부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주말 사이에도 전 세계인의 이목이 태국으로
집중됐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주 월요일에 실종 열흘 만에 치앙라이주의 깊은 동굴에서 그 12명의 소년과 20대 코치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견이 됐음에도 어떻게 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냐, 이것이 이제 문제였는데, 사실 그 발견 당시에 소년들의 그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고 또 동굴에 그 물이 계속 차오르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사이 뭐 큰 비가 내리지 않고 이렇게 펌프로 계속 동굴 안에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면서 이게 수면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수면이 낮아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잠수부를 본격적으로 투입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잠수부들의 수색 작업에서 드디어 어제 4명의 소년이 이 동굴 밖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 네이비실, 그러니까 잠수부가 이제 소속된 그 네이비실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보면요. 어제 오후 7시 47분에 4번째 야생 멧돼지가 동굴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멧돼지가 바로 소년들을 가리키는 건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소년들이 그 유소년 축구팀 소속이었잖아요. 그 유소년 축구팀 그 이름이 야생 멧돼지를 뜻하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두산 베어즈 이러면 그 곰을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이 소년들, 그래서 그 야생 멧돼지가 동굴 밖을 빠져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이 시점이 7시 47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색은 5시 40분부터 2명씩, 그리고 10분 뒤 또 두 번째 소년이 구조가 되고, 그리고 1시간 이후에 1시간 20분 정도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2명의 소년이 빠져나오면서 어제만 총 4명이 구조가 돼 있는 상태고요. 여전히 그 동굴 안에는 9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천만다행이죠. 당시 상황 좀 보시고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เจ้าหน้าที่ดำน้ำผู้เชี่ยวชาญดำน้ำถ้ำจำนวน 13 คนนะครับได้เข้าไปปฏิบัติการเพื่อช่วยชีวิตน้องๆเขาออกมาที่2กับที่3คือกู้ภัยแล้วก็ส่งกลับได้น้องๆได้หมู4ตัวส่งให้กับโรงพยาบาลเชียงรายประชานุเคราะห์อย่างปลอดภัย 손소 변호사님, 근데 궁금한 게 저희가 지난주에도 구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쉽지는 않다 했는데, 그럼 대체 어떻게 구조해서 나온 거예요? 데리고 나왔습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네. 뭐 최장 3, 4개월도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그런 예상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다행스럽게 며칠 만에 구조가 성공했는데요. 실제로 약 100여 명에 가까운 태국 그리고 또 외국의 그 요원들이 현재 현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8명의 잠수부가 있는데요. 이 잠수부가 직접 들어간 거예요. 직접 들어가서 이 학생들,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잠수도 하고 또 이제 그 육상 부분들 걸어서 탈출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3번째 그 침수 구간은 이제 폭이 60cm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잠수 도구를 벗어놓고 통과할 수밖에 없었는데, 폭이 60cm면 그냥 사람 겨우 한 명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폭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구간까지도 참 어렵게 결국 통과해가지고 첫 이제 구조 학생들이 나갔고요. 앞으로 남은 학생들까지 무사히 구조되기를 바라는. 폭이 이 가다 보면 이 딱 한 곳이 있는데 폭이 60cm, 거기가 제일 고비가 됐던 그런 구간이라고 해요. 저게 그런데 오 교수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니 그냥 동굴 들어가서 손잡고 끌고 나오면 되지 뭐가 어렵지 할 텐데, 저 동굴 길이가요. 동굴 입구에서 발견된 곳이 어디냐면 무려 5km나 들어가지 있는 곳이랍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숙달된 잠수 전문가들조차도 저기까지 접근을 하려면 한 5시간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제 이 동굴 속에 있는 물이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흙탕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수 전문가 같은 경우도 허리를 꺾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려면 이 공기통을 벗고 난 이후에 스스로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소년들이 수영법이라든가 잠수 장비 사용법을 본인들이 습득을 한 상태에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만만한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또 얘기는 또 비가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지금 저것을 계속 그 구조 작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물이 계속 차오르겠죠. 앞서 그것만 한번 보죠. 통로가 얼마나 좁냐면요. 숙달된 이 잠수부 요원들도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냐면, 이 메고 있던 산소통 이제 보세요. 저게 어떤 모습이냐면 메고 있던 산소통을 벗어요, 등에서.
그래서 산소통을 앞에 밀어넣고 산소통 빠져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몸이 빠져나갈 정도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저 숙달된 잠수부도 빠져나가게 애를 먹는 저곳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 소년들에게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 해난 구조 영화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얼굴 전체를 덮는 마스크 있죠. 수경. 그 마스크를 씌워서 시야와 산소를 다 확보하는 그런 마스크로 씌워서 지금 소년들에게 씌워서 다 탈출. 지금 일단 4명을 구조시켰다는데 오늘이 앞서 오 교수님 말씀처럼 오늘이 골든타임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태국 현지 날씨 알아봤더니 오늘은 일단 날씨가 흐림이래요.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이 강한 비가 또 예고가 돼 있어요. 최명기 원장.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9명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결국은 빗물이 유입이 네. 되면서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까스로 바위 위에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네. 수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어지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4명을 구조한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게 되는 게 네.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끝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고요. 네. 이 4명의 공간이 빠진 만큼 4명이 살아날 확률이 올라가는 아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빨리 빼낸 거예요. 네. 지금 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게 왜 무슨 어렵냐 하겠지만요. 저 지금 산소 공급 때문에 지금 구조가 일단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산소가 저 5km라 그랬잖아요. 동굴 입구에서부터 5km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산소통을 25m 간격으로 설치해놨대요. 쭉 설치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수거해서 다시 설치한 데만 해도 8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색이 잠시 중단된 건데 이게요. 산소 문제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얼마 전에요. 지난 6일이었나요? 자원봉사로 이 구조에 참여했던 태국 네이비실 해군입니다. 태국 해군 출신의 네이비실 요원이었던 사만 푸난이라는 사람이요. 결국 산소 부족으로 동굴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해군 출신의 이 전문 구조 요원도 산소 부족으로 목숨을 잃는 아주 긴박한 어려운 고난도 구조 작업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중으로 나머지 9명이 모두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현금 3억이 여러분 눈앞에 떡하니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 눈앞에 있는 현금 3억 원을 보고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바로 이쪽으로 가져왔다고 하는데. 아, 흔들리지 않았대요? 그렇습니다. 대박. 네. 여기로 가져와서 했던 그 모습을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남성입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택시 운전기사가 조금 전에 승객을 집 앞에 내려다 준 거예요. 승객은 떠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이 여행용 가방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지? 해서 살짝 열어봤는데 그 안에 신발 상자가 있었어요. 아하. 그 신발 상자도 다시 한번 열어보니까 웬걸 여기에 현금 3억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5만 원권으로 이렇게 돈 뭉치 10개가 10묶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 남성이 좀 뭐 흔들렸을 법도 한데 네. 일단 이 남성이 이 여행 가방을 그대로 경찰서로 그 인근의 지구대로 가져왔다고 아하. 합니다. 와, 저는 뭐 3억 말만 들었지. 여러분 5만 원권이었대요. 그런데 5만 원권이면 3억이 되려면 계산해 보면 최명기 원장 몇 장이죠? 5만 원권 현금 3억이 되려면 힘들 때는 그냥 5만 원권, 네, 네. 5만 원권 만장이면 5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누게 되면 제 생각에 6천 장쯤 6천 장. 네. 야, 5만 원권 6천 장 구경하고도 쉽지 않은 돈인데 트렁크에 있는 검은색 가방, 저 검은색 가방을 보니까 저희가 취재해 봤더니요. 손님이 트렁크에 실었는데 이 어르신, 택시기사 어르신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차 트렁크에 가방을 놓고 깜빡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발견했겠죠? 오윤성 교수님, 3억, 눈앞에 3억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지구대로 가셨답니다.
물론 이제 이것 과정에서 그 택시 기사가 자기 동생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요. 아하. 그래서 이제 동생이 같이 이제 의논을 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구대에 이제 그 신고를 했는데요. 아하. 저는 이제 이 워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형제는 정직했다. 야, 영화 제목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이면에 이 형제에 대해서 이 부모가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모 교육이 바로 그동안에 쭉 지속되어 왔던 정직 교육이 바로 이 순간에 사회적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형제가 아하. 부모로부터 그동안에 뭐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쭉 자라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에 증명이 되는 그런 순간이죠. 이 홍수민 아나운서, 이 70대 택시기사님이다. 택시기사님이 앞서도 잠깐 지구대 모습 나왔습니다만은 보세요. 이게 지구대 들어가는 모습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택시 기사님이요. 지금 조금 전에 지나가긴 했는데 검은색 그 큰 그 여행용 가방을 갖고 지구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네.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이 택시 기사님이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이 이제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네. 지금 그 원래 주인이 이 지구대로 오고 있을 동안 네. 이 지금 택시 기사가 지구대 네.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장에서 지금 경찰이 돈을 이렇게 세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아이고, 있습니다. 돈을 또 세고 있어요. 아이고, 또 이게 또 절차긴, 손수호 변호사님 또 절차긴 절차인가 봐요. 또 이렇게 저 어르신 입장에서는 아니 나 손도 안 대고 갖고 왔는데 왜 또 꼭 세봐야 되는 거예요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손수호 변호사님 예. 저 잃어버린 저 가방에서 열어봤더니 5만 원과 6천 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손님께 가져다 주고 싶은데 그 손님은 어떻게 경찰 찾아줬을까요? 일단 그 택시 관련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 요금 결제를 할 때 네. 그 현찰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네. 뭐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티머니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파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그 유실물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물건을 잃어버린 그 네. 승객이 등록을 하고 그리고 또 물건을 발견한 그 네. 택시 기사가 역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역시 네. 언제 어디서 누가 그 물건을 분실했는지까지도 아하. 확인 가능하겠죠. 바로 이번에도 이 어르신께서 70대 택시기사분 어르신께서 대구 동촌지구대 현금 가방 맡겼잖아요. 그 가방을 잃어버리신 분도 이제 집에 가신 다음에 아차차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지구대에 제가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분실물로 이 가방이 등록이 돼 있어서 그나마 주인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홍수민 아나운서. 근데 이 어르신 있잖아요. 7대 택시기사분 어르신. 네. 선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선행을 했습니다. 이 택시 기사가요, 차량 안에서 현금 150만 원을 발견을 했는데 이때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승객을 찾아서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오 교수님, 이건 한 번은 우연이라 치지만 이건 대박입니다. 물론 많고 적음,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현금 150만 원도 그냥 찾아주셨대요, 주인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저 형제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때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고 정직해라 하는 것이 네. 지금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분들의 자식들에게도 저런 어떤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그대로 어떤 그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 뭐 핸드폰 하나만 잃어버려도 찾기 힘든 세상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참고로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면 네.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 이름이 로스트 112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혹시라도 잃어버리시면 여기 이제 등록을 하시면 이번처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네.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어르신이요, 택시기사 어르신이 그러셨대요. 나는 돈 욕심 없어. 이거 보자마자 오히려 그러셨대요. 아이고 답답해. 난 돈 욕심 없는데 오히려 답답했어. 이거 어떻게 찾아줘야 되나. 이렇게 혼잣말을 하셨을 정도로 정말 마음이 선량하신 분인데 손수호 변호사님 혹시라도요. 네네. 물론 지금 이 어르신 가정법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길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견물생심이 생겨서 가지게 됐을 경우 분명히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돌려주는 게 뭐 물론 아름다운 일인데 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가져갔을 경우에는 이제 그 물건의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하거나 아니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인을 찾아주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유실물법에 따르면 이렇게 분실한 분실물을 찾아주게 되면은요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잘 염두에 두시면 당연히 원래 주인에게 물건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당연히 이득도 되고 또 당연히 의무이기도 하겠죠. 정말 월요일 아침부터 흐뭇한 얘기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했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